지금 정철진 평론가가 원고가 없으시대요. 근데 무원고로 가죠. 무원고로 네, 갈까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더 자연스러운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원고를 같습니다. 원래 네. 승민 씨가 인쇄를 해주시는데 네. 오늘 승민 씨가 휴가여서 약간 또 우리가 빈틈이. 그러면 정철진 평론가가 저의 그 랜덤한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할지 네. 보겠습니다. 근데 본격적 이야기 앞서 아까 DSR, 네, 네. 우리가 여러 번 방송을 여러 했었죠. 번 방송했었죠. 결국은 풀어주기로 했다라는 네. 거 뭐 확정이 됐고요. 확정됐어요. 이게 저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제 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오른다 내린다 맞아요. 계속 하고 있는데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쪽에 하나가 실은 역전세는 아니었었거든요. 그걸 못 버틴다. 강남은 뭐 6억을 돌려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한시로 일단은 정부가 또 도와주는 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주인들을. 그래서 이게 오른다 내린다 계속 토론이 많잖아요, 요즘에. 이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요걸로 커버를 일단은 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커버는 쳤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커버는 쳤지만 이게 일단 가계대출 총량이 더 늘어나는 걸 하느니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예, 그는 뭐 왜냐하면은 그 정부의 명분이 확실했잖아요. 그 세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하고 이번에 보니까 아예 세입자들한테 바로 쏴줍니다. 바로 쏴주죠. 그거 그 맞아요. 돈을,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그랬는데 돈에 손도 못 댑니다. 네, 집주인과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바로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가라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가짜 허위, 계약서를 허위 예. 계약서를 이렇게 짜고 네. 하지 않는 한 네. 일단 세입자에게 돈이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포터 해리님이 해리포터님이시겠죠? 예, 결국 선고용인 거구나. 그렇죠. 1년을 딱 해보시면은 선고용이기도 하지만 정부 생각에는 이번에 이 7, 8, 9, 10월만 맞아요. 넘기면 전세값이 또 뚝 떨어졌기 때문에 역전세나는 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오신 게다가 분은 7, 8, 9, 10 이때 또 예. 그 2년 전 7, 8, 9, 그렇죠. 10이죠. 2년 전이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이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집값이 두 번의 폭락 기회. 이게 집 있는 분한테는 이게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폭락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둔촌 주공 미분양. 그거를 미분양이 났었으면 멘탈까지 무너지면서 거기서 20%가 더 까졌는 건데 네. 그 둔촌 주공 살리기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완판이 뭐 됐다고는 합니다. 뭐 후순위까지. 그 다음이 이번에 역전세는 아니었는데 이걸 또 이제 이 DSR 한시 유예죠. 네. 를 통해서 또 요 재료도 정부가 일단은 마감해 주면서 물론 이제 집주인들이 대출을 더 안게 된 거니까 만에 하나 마지막 변수가 금리입니다. 맞아요. 예, 주담대 금리가 치솟으면 이제 집주인은 설상가상이죠. 예. 한국은행이 제일 우려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담대 금리로 저는 하반기에 부동산 변수는 완전히 갔다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완전 시장 충격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연착륙은 어쨌든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 네. 부동산이 이제 다시 반등이라기보단 완전히 폭락 갑자기 어느 순간 완전 와르르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아직도 하방 압력은 좀 있어 보이고 반등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는 아니라도 하나 꺼뜨려 보자. 그래서 경착륙 충격을 좀 줄여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제발 이거를 악용하는 분만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악용의 가능성 일단 직접 세입자분들에게 써주니까. 가니까 하고 그 날짜를 은행이 확인하잖아요.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접 거주하셨는지도 볼 거고 그 전세 계약하셨을 때 그 계약서도 볼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안전장치를 좀 잘 해놓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의도 증권가는 오히려 좋아라 하는 게 실은 만에 하나 이거를 DSR 완화를 안 해줬으면 네. 그 집주인들이 그 돈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빼죠. 주식을 팔아서 그렇죠. 이쪽에다 갖다 줄 테니까 주식시장이 오히려 큰 무너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역전세가 부동산 주식을 둘 다 강타하는 네. 재료였었는데 증권가가 오히려 웃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네. 가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2%대. 네. 자, 눈치 빠른 분들 요즘 뭐 스트레이트 잘 챙기시는 분들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광물 전쟁. 저것도 아실 것 같아요. 불황형 흑자.
자, 최근에 나온 스트레이트 3개를 키워드로 갖고 오셨는데 2%대 저거 6월 소비자 물가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2%대 들어섰습니다. 네. 저희가 뭐 누누이 6월, 7월까지는 소비자 물가 국내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거다. 없다. 기저효과 왜냐하면 때문에. 네. 작년 6월, 7월이 무섭도록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때 대비 상승률은 낮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작년 6월, 7월에 국제유가 무서웠습니다. 배럴당 WTI가 120달러까지 갔었던. 네. 근데 지금 70달러. 누가 봐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6월에 드디어 앞자리가 2자로 바뀌었습니다. 2.7%였었고요. 우리가 앞자리 2자를 본 게 2021년 9월 만에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용을 좀 보면 그러나 석유류가 다 했다. 예. 네. 석유류가 그냥 다 한 거다. 다 석유류가 마이너스 25.4%거든요. 앞서 말했지만 국제유가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20짜리가 70이 됐으니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범 석유류로 따지면은 40%도 되거든요. 네. 우리 가공품이다. 석유와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석유류 제품이 이렇게 떨어진 게 85년 이후 최대 하락이었다. 여기에 뭐 축산물 등등도 5%가 그냥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25.4%나 하락돼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거면 이게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물가만 보면은 네. 4%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석유류 가격이라는 거는 워낙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다고 네. 보고요. 계속 저는 불안하죠. 네. 하반기에 물가가 또 튀어오를 거다라고 지금 현재 예측도 하고 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작년 높았던 물가 대비 1년을 돌아보면 원자재 가격 급락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게 전부였었고 우리의 생활 물가, 서비스 물가, 인건비 등등등등은 정말 무섭도록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 물가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 에너지 네. 또 먹거리 가격을 뺀 물가는 4.1%. 그러니까요.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아직도 4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문제는 작년 6월, 7월 넘어가면서부터 작년 8월부터 물가 떨어졌거든요. 네. 아까 상승률이 떨어진 네, 거죠. 네, 고물가 그렇죠. 시대는 여러분 네, 계속 그대로고.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도 6월, 7월 지나고 나면 이제 이 기저효과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죠.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유가가 다시 오른다. 혹은 올 여름 슈퍼 엘니뇨 때문에 곡물가도 오른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또 오히려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 작년이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인플레이션의 공포,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불씨는 전혀 안 꺼져 있고 저 덤불 속에 어쩌면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반기에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나 아니면 통화당국도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전망하는 거 바에 따라서 경제 정책도 펼 거고 통화 정책도 펼 건데, 그리고 일단 다음 주 금통위 금리 결정에도 이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맞습니다. 될 것인가 그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물가 전망치 자체도 조금 다르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네. 숫자 자체가 달라요. 네. 그리고 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네.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뭐라 그랬냐면 서비스 물가도 하방 압력이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은 기저효과고 연말 가면서 다시 높아질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어느 쪽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가요? 일단 한국은행은 상당히 저와 같은 뷰죠. 예, 이게 좀 대비하자라는 쪽입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지금은 잠깐 2자를 봤지만 결국은 3자로 보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할 것이다. 특히 저랑 거의 뷰가 똑같습니다. 7월이 넘어가게 되면 기저효과라는 기저효과가 것들도 사라졌기 때문에
또다시 물가 상승률은 오를 수밖에는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이고요. 한국은행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제 유가. 네.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안 되는데 다시 75달러, 배럴당 80달러, 85달러가 가버리면 이거 이제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로 떨어진 착시 효과 다시 원자재로 오른다라는 거 하나. 또 한국은행이 계속 보고 있는 게 공공요금. 물론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릴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겠지만 네. 만에 하나 유가가 올랐다면 공공요금을 안 올리고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그 긴 세월인데. 왜냐하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러면 또 자극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역수지. 예. 무역수지가 어쨌거나 플러스가 나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무역수지, 더 큰 의미의 경상수지가 계속 마이너스라는 거는 달러가 순유출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경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물가 떨어졌죠. 게다가 서비스 물가의 상승폭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랐지만 무섭도록 오르던 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다라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2%대로 마감할 수 있다라고 본 이유는 국제 유가를 꽤나 스테이블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조합을 하면 변수 하나가 딱 튀어나오죠.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 이게 배럴당 80달러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또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무조건 인플레 다시 시작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딱 머리에 두시면은 거의 딴 거 싹 잊어버리시고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라이언님이 정부는 총선이 우선이고 한은은 물가가 우선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도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한은은 여론보다는 그 본인들의 통화 정책이 더 우선이니까 네. 그런 걸 반영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이유님 경기도는 버스비 동결 예상. 공공요금.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우리 아니님이 월급만 안 올랐다.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요 대목. 그렇기 경기죠, 때문에 경기. 네.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해서 안 오른다 쪽은 일단 월급 다 올라도 월급 인상률이 안 되는데 누가 집을 사겠느냐라는 쪽이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광물 전쟁. 이건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뭐 파생이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광물 전쟁이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중국 상무부가 오전에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얼마 안 남았죠? 네. 갈륨과 게르마늄 등등에 포함한 한 6개 이상의 광물에 대해서 허가제로 돌린다. 그러니까 수출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이제 갈륨을 수출합니다. 게르마늄을 수출할 때는 상무부의 허가를 득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로 이 갈륨 게르마늄은 정확한 의미에서 히토류는 아닙니다. 히토류급은 아니에요. 그거보다 약간 덜한 급이긴 하지만 갈륨은 뭐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LED에 꼭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도 뭐 카메라 렌즈, 광섬 이런 것들에 이제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데 중요한 것은 게르마늄과 갈륨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중국이 전체의 한 80% 90%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갑자기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 중국 상무부의 이 갈륨 게르마늄 큰 틀에서의 광물 이를 갑자기 들고 나온 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오늘 하루 막 산업계가 다 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대결 국면이었고 디커플링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가겠다 해서 디리스킹 서로의 위험을 좀 줄이고 좀 이제 협력하는 분위기로 가겠다. 그래서 기조가 바뀐다.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래서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도 이틀 후에 중국을 갑니다. 근데 해빙 모드가 조성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온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지난주였었나요? 그 미국이 작년 10월에 반도체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규제를 꺼내 들면서 이제는 중국 내로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도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도체 장비는 미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냥
넘사벽이에요. 네. 예. 그때 우리 누군가가 ASMR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ASML입니다. 네. 알고 그때 보내셨을 텐데 그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 예, 맞아요. 초토화되는 거죠. 중국도 초토화되지. 반도체 장비가 있어요. 만들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초토화가 되죠. 우리나라 공장이 엄청나게 큰 공장이 중국에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1년 유예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올해 10월인데 이걸 바이든이 다시 1년 이상의 언저리로 이걸 또 유예를 늘려주겠다라고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큰 한숨 돌렸고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마이크론 완전히 때려잡으려다가 그냥 한 벌 났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뜬금포로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광물 전쟁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기선제압인가?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렇죠. 너네들 AI 칩 필요하지. AI 칩은 이제 못 써라고 해서 엔비디아한테 중국한테 AI 칩 주지 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AI 회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AI 칩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완전 못 끊어. 이렇게 지금 맞닥뜨려서 땅 하고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돼 가고 있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내일 모레 7월 6일부터 가잖아요. 9일까지 중국으로 갑니다. 네. 하고 가서 지금 전 세계가 꽤나 화해, 해빙 무드를 원하는 시점에 상무부가 빵 때리고 예. 나오자마자 미국의 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었나요? 뉴욕 타임즈에서 바로 AI 칩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냐? 이제 그러니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앞에 지금 보면은 우리는 히토류는 엄청나다. 수출 통제는 상호적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광물 자원은 핸드폰을 못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그거 다 맞는 말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중국이 광물을 뭐 이렇게 꺼낸 이유는 네.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오잖아요. 네. 이때 뭔가 굉장히 좀 쐐기를 받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기선제압인 거 협상 카드라고 아닐까요? 저는 네, 보고 협상 있습니다. 카드죠. 네, 협상 그러니까. 카드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뭔가 센 걸 던져서 그럼 이걸 풀려면 니들도 더 센 걸 갖고 와. 뭐 예. 이런 걸까요?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 미국의 대선이 내년 11월이고요. 올해 이제 연말로 가게 되면 바로 미국은 이제 대선 구도가 되는데 앞서 제가 반도체 규제, 장비 수출 규제 풀어줬을 때도 10월에서 1년 언저리의 유예를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까지는 일단 바이든은 중국과 싸울 싸우지 생각이 없군요. 없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지금은 공화당에서 나올 후보는 트럼프입니다. 네. 하고 지금 가상 대결 몇 군데에서 특히 미국의 진보 매체에서 하는 데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백전백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겨요. 그러면은 중국과 바이든이 이제 보고 있죠. 트럼프가 내년 11월에 돌아와요. 중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때려잡죠. 그렇죠. 예. 트럼프는 중국에 그냥 완전히 그냥 때려잡는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네. 중국을 그냥 헤이트합니다.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걸 중국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두 개의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바이든한테 우리가 도와주마.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도 어차피 죽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은 일종의 한 배를 탄 팀 아니냐라는 사인을 좀 중국은 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여기서 중국입니다. 그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똑같으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바이든 민주당도 제주권 못한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번에 이 뭐 광물 갑자기 그것도 하고 이게 찐이었다면 저는 히토류를 들고 나오지 게르마늄 같은 거를 들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상징적인 걸 보여준 예, 거다. 예. 우리도 그냥 뭐 할 수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협상 카드로 들어왔고 지금 옐런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가자는 쪽입니다. 네. 그래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맞아요. 디리스킹으로 가자. 그냥 위험 회피 정도로 가자는데 중국은 그것도 싫어요. 왜 우리 중국을 디리스크 리스크로 대상으로 마냐. 삼냐. 이 말도 빼줘라라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자넷 옐런이 중국에 가서 꽤나 깊은 합의를 낼 거다. 왜냐하면 그 두 나라가 지금 관계가 악화돼서 좋을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나라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와 네, 중국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둘이 악화되면
10월, 11월에 현재 구도로 가면 트럼프가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은 정권도 뺏기고 중국은 이제 또 두더지 잡기 들어가거든요. 네. 트럼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김유진 그냥 서로 그냥 아쉬웠기 때문에 뭔가 화합이 있어야 되기는 하고 저는 그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뭔진 모르겠으나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중국은 지금 센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하되 미국 너네가 우리를 뭐 거기 고춧가루 뿌리지 마. 어떤 이런 상호 간의 보험을 하고 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네. 의외로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시장은 실제 뭐 발표는 한 7월 말이나 이럴 때면 나겠지만 7월 10일 이후 그러니까 다다음 주 지나면 중국 증시가 여기에 대한 자넷 옐런과의 그 합의 내용을 먼저 선반영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입니다. 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네. 자넷 옐런 예.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과연 뭘 이뤄내고 오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속내 네. 뭘 하고 왔는지를 네, 다 네. 모를 수도 있지만 네. 그건 중국 주식시장 이후에 나올 중국 경기 부양에 아마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경기 부양으로는 절대 중국은 그렇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위로 그런 얘기도 해서는, 있더라고요. 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갔을 때 블링컨은 필요 없다. 왜 블링컨이 오냐? 우리가 받을 게 없는데. 그래서 옐런이 오는 거는 맞습니다. 국무부는 네, 그러니까요. 재무부가 필요한 네, 거죠. 중국 옐런이 입장에서. 오는 건 굉장히 환영하지만 네. 블링컨이 웬 말이냐. 그래서 그때 그래서 중국이 블링컨이 온 거에 열받아서 이런 걸 했다. 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그 사설도 있긴 있던데. 하고 이게 돈 시간에 한 번 더 갈 텐데 네. 위안화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돼요. 네. 위안화가 그렇죠. 지금 달러당 7.2 위안인데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7.3 넘어서 7.5 뭐 이쪽으로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되면 중국은 여기서 무너질 겁니다. 그럼 중국은 여기서 이대로 안 무너지겠죠. 그렇죠. 뭐 국채를 던지든가 또 난리 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이 두 나라가 뭔가 된다면 위안화가 아마 먼저 강세로 돌아설 겁니다. 네. 위안화 얘기 또 시간이 계속하겠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세 번째 키워드로 네. 빨리 가겠습니다. 자, 불황형 흑자. 어제 나온 소식인데 뭐 월요일에 방송이 없으니까 오늘 해야죠. 네, 오늘 해야죠. 일단 뭐 그 한 줄 제목으로만 봐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6월 무역 수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16개월 만이고 정평론가의 예측이 네. 적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쁘시죠? 네. 네, 제가 또 많이 틀리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아무도 어떤 전문가도 몰랐을 때 저는 약속의 6월이 될 거다. 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네. 6월에 돌아설 수 웃음을 있을 감추지 거다라고 못하고 제가 있는 얘기했는데 정평론가. 네. 6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적자였는데 네. 마지막 열흘간 되돌려가지고요. 네.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네.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한 뭐 2조 가까이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요. 이 흑자가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15개월 적자가 났다가 네. 이번에 소폭이지만 예. 흑자로 돌렸었는데 뭐 그냥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네. 왜 불황의 흑자냐? 수출도 나빠지고 수입도 수입도 나빠진 나빠졌죠. 거거든요. 수출액도 줄고 수입액도 줄었는데 수입액이 더 많이 2배나 줄어서 줄었어요. 네. 줄어서 흑자를 맞춘 것이겠고요. 한 번 더 나가면은 왜 수입액이 줄었을까요? 석유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네. 떨어졌으니까. 우리 1번이랑 상통합니다. 유가가 떨어져서 우리가 수입액,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데 확 떨어지는 거고요. 나빠졌는데도 수출이 덜 나빠진 거잖아요. 뭐가 덜 나빠졌겠습니까? 반도체요. 맞습니다. 그건 주식시장이 먼저 갔죠. 네. 삼성전자가 먼저 72,000원으로 갔기 때문에 반도체가 나빠졌습니다. 무려 작년 대비 마이너스 28%가 줄었지만 수출액으로는 올해 또 사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반도체의 힘으로 이 힘이라고 해야 되나? 덜 나빠진 탓으로 네. 무역수지 그렇죠. 흑자로 반도체가 돌아섰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우리나라 수출은 개선된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그 변수로 늘 얘기하는 게 반도체가 나아져야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진다와 네. 대중국 수출이 나아져야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이건데 네. 그래도 다행히 6월에는 대중국 수출이 다소 좀 개선은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이거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예, 중국도 어떻습니까? 지난달에도 수출액이 한 105억 달러. 네. 100억 달러를 못 넘었다가 근데 이달에도 무너질 줄 알았는데 또 100억 달러가 또 넘어섰고요. 작년 대비는 아직도 20% 가까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제 100억 달러 선으로 수출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이것도 2번이랑 제가 연결을 했는데 이번에 그 자넷 옐런과 중국 방문이죠. 여기에서 뭔가 되면서 중국이 확실하게 우리가 경기 부양을 나갈게. 미국 너네가 우리한테 고춧가루 뿌리지 마. 이것만 된다면 대중국 수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반도체는 지금 가격 바닥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7월부터 반도체와 중국 이게 항상 키워드인데 이 둘이 다시 좀 살아나게 된다면 한 번 더 무역 수지에 대한 어떤 흑자 행진을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바램은 지금은 불황형이잖아요. 그렇죠. 나쁘고 덜 나쁘고. 네. 그러나 좋아지는 걸로 한번 흑자를 내야 된다. 좋아지는 게 필요하죠. 예, 그게 불황형 흑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예. 수입을 안 한다는 거니까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개선이 돼서 경제에 활력이 좀 생기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미래할 때 반도체 바닥인가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목요일 네. 날. 왜냐하면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바닥인가는 목요일에 보고요. 네. 자, 그러면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